요즘 국제 원자재 가격의 움직임을 보면 하루가 다르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전형적인 워블링 이코노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이라든가 원유 같은 원자재 상품에 투자한 사람이라든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그 느끼는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원자재 시장에서 재현되는 워블링 이코노미가 무엇인지, 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지수를 통해서 투자자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들어 국제 원자재 시장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천수답 현상 이런 제목도 달아봤습니다만은 하늘만이 알고 있다. 인명은 제천이다. 차라리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굉장히 좀 피부적으로 와닿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 진행자분께서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그 상황을 보면 아마 와닿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실제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요즘 그 국제유가 보면 모두가 이제 국제유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작동한다면 하루에 10% 올랐다가 또 10% 떨어졌다가 하루가 다르게 그것도 한 달이 아닙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시장에 작동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렇게 가격 변수가 하루가 다르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현상을 일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증시 문제와 관련해서 워블링 이코노믹이다 이렇게 보시됐습니다. 그래서 워블링은 뭐냐? 크게 동요한다. 크게 동요한다. 어떻게 크게 동요하냐? 근거가 그렇게 크게 없더라도 조그만 재료에 의해서 호재가 나오면 10% 올라갔다가 조금만 악재가 나오면 10% 떨어지는 이런 시스템이라든가 시장이 작동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이런 현상이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때는데요.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게 원자재 시장만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증시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세계 그 증시에 보더라도 유가가 떨어지면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요. 유가가 이렇게 올라가면 세계 증시가 올라가는데요. 어제도 어떤 강의에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왜 저유가인데 또 크리스턴 라가르든가 이런 사람들이 또 한국의 이주열 총재께서도 저유가면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는데 왜 유가가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고 왜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증시가 올라가느냐 하는 이런 측면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이주열 총재께서라든가 라가르드 총재가 이렇게 얘기했던 시각이 맞긴 합니다는 지금은 상당히 시장에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기존의 그 포지션들을 보면 지금 이제 뭐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전부 이게 유가가 $100 이상 간다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이렇게 포지션을 만들어 놓은 상태거든요. 이게 전부 무너졌지 않습니까? 무너졌다 보니까 그 무너진 게 더 무너지면 어떻겠습니까? 시장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가 하락이 세계 경제라든가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보면 그 충격이 더 가속되기 때문에 지금 것처럼 이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오히려 글로벌 증시에 악영을 미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어쨌거나 경제 현상으로는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려운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오기 때문에 아마 시청자분과 투자자분께서 상당분 이렇게 궁금증이 더해지는 것이 최근의 시장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물론 지금 유가를 예로 들어 봤을 때도 지금 현재 산유국들의 분위기라든가 봤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라든가 이런 거 맞아떨어져 가야 될 텐데 이거 움직이더라도 말이죠. 너무 큰 폭으로 움직여 버리니까 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보일까 참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배경이 있을 텐데요. 네, 굳이 설명하자면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종전의 어떤 이론 내지는 종전의 게임의 법칙에서 설명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뉴 노멀 시대라는 표현을 쓰죠. 뉴 앱노멀 시대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 것이 전형적으로 국제 원유 시장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위기에 우리가 종전에 배웠던 이론이라든가 어떤 과거의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관행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게 잘 들어맞지 않는 과정에서 지금 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역시 원유 시장은 이 게임이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게임의 룰, 종전의 게임의 룰은 뭘까 하는 것을 잠시 좀 말씀드리면요.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1970년대 이후의 원유 시장에서 큰 게임 룰은 유가가 떨어지면 오페크가 시장 카드의 결속력을 이용해서
감산을 통해서 올리는 것이 네. 1970년대 이후서부터 원유 시장의 전형적인 게임이었었죠. 근데 지금은 세계가 하나가 되다 보니까 시장 카르텔이 약화되다 보니까 결속력이 약화되다 보니까 감산을 하는 사람이 오히려 사실상 해가 되는 제세 딜레마에서 해가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증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네. 이미 유가가 오펙 국가들의 재정이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 증산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는 것이 이렇게 쉽게 감산을 통해서 끌어올리지 못한다 하는 이 내용이 이제 한 가지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원유 시장은 전형적으로 독과점 시장입니다. 네. 완전 경제 시장과 독과점 시장의 차이는 완전 경제 시장은 세일가스가 같은 새로운 마켓 플레이어가 들어올 때는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프라이스 테이커입니다. 예. 근데 독과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오페크의 이런 그 시장의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새로운 시장 참여자가 오면 이것에 의해서 가격이 많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프라이스 메이커라 그러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게임의 룰이 바뀐 측면 이런 것이 지금 시청자분께서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 무엇보다도 네. 소셜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거에서 심리적 측면도 많이 나온다. 그래서 조금만 저래도 10%툭 올랐다가 떨어지다. 이런 것이 네. 동반효과. 좋을 때는 에스컬레이트 쫙 올라가고 나쁠 때는 굉장히 디프레션 되는 이런 현상.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측면이 사실 소셜 네트워크든가 뭐해서 전파 속도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조금은 착 이렇게 되는 이런 것 때문에 경기 사이클적인 측면에서는 정점은 더 올라가고 네. 저점은 더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격 분석은 전년적으로 우리가 경기 순행성이라는 프로 사이클리컬러티 정점은 더 올라가고 저점은 더 떨어지는 정점이 더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죠. 산성한다. 더 올라간다. 이런 쪽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가격 변수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일 때 있습니다. 네. 워블링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뭐 원자재 시장이라든가 세계 정치가 이렇게 워블링 이코노미 현상을 보일 때는 참 많은 분야에서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제 하던데요. 당장에 뭐 예측만 보더라도 예측 자체가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이 동일한 현상을 놓고 예. 같은 유가가 떨어지는 문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전망 문제 진단과 예측에서 서로 네. 제각각이죠. 제각각입니다. 지금 보면 예전에 그 주가 전망 관련해서도 우리가 주가의 거품이냐 할 때 세계적인 석학이라든가 또 투자의 구루들이 네. 1차, 2차, 3차, 4차, 7차 같은 논쟁 속에 굉장히 미국의 주가의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논쟁이 있던 것을 자세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시장에 이렇게 참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도 세계적인 석학들. 그다음에 투자에서 아주 레코딩이 인정받았던 투자의 구루들이 앞으로 예측이 놓고 떨어진다, 올라간다, 떨어진다, 올라간다. 극단적으로는 조지 소로스는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가 하면 네. 워렌 버핏은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최근도 유가 하락과 관련해서 사실상 주가 하락이냐, 그다음에 반등이냐 해서 반반 시각으로 이렇게 되는 모습이죠. 이렇게 되는 모습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예측 자체가 상당히 어려워서 예전에 과거에 정전의 이론과 그다음에 관습이 통하지 않고 예측까지 어려운 상황을 뉴 앱노멀 현상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뉴 앱노멀의 가장 좋은 방법은 뉴 뉴트럴 현상입니다. 지금 진행자분께서 네. 이것도 저것도 모르니까 그냥 가만히 그냥 될 때를 다 약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반폭이죠, 뭐. 예. 아니, 될 때를 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예. 그냥 가만 놔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명은 제천이고요. 인명은 뭐, 제천. 예, 예. 그게 경제 용어를 보면은 뉴 뉴트럴 현상입니다. 뉴트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예, 뭐. 중립적으로 예, 예. 그냥 놔두는 게 예. 이게 뉴 앱노멀 현상의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뉴 뉴트럴 현상. 네. 그냥 중립적으로 그냥 놔두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데요. 사실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위험이죠. 왜냐하면 어려울 때일수록 진단해야 되고요. 예. 어려울 때일수록 예측 좀 해서 방향성을 제시해야죠. 그래서 한국경제TV가 이렇게 해서 아침부터 방송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거 개인적 생각인데요. 지금 보면 이런 현상에 의해서 얼만큼 사회적으로 또 경제 현상에서 파고들까 했을 때는 일단은 예측 주기가 네. 1년 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또 6개월 주기가 아닙니다. 이런 앞길을 천처럼 하다 보니까 예측을 자주 바꿔야죠. 그죠? 네. 매주 IMF조차도 예측을 반기 예측이 아니라 분기 예측입니다. 이제 3개월 지나면 또 바꿔. 3개월 지나면 또 바꿔. 그러면 그 예측치 믿고 경영 전략하고 투자 전략 사온 사람은 3개월에 또 바꿔. 그러면요. 무슨 경영 계획이라든가 전략 세우면요. 한국경제TV도 예를 들어서 2015년 사업 계획을 할 때요.
송재재 사장 이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틀, 3일 가서 그 각 부서에서 짠 것, 그건 한 달 전에 땄던 것을 가지고 조이러는데요. 이게 또 3개월에 확 바뀌어져? 그러면 어떻게 오겠습니까? 아주 그 공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반복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측의 주기가 분기로 이게 바뀌고요. 그런 과정에서 경제 정책도 자주 변경하고 경영 전략도 자주 변경하고 투자 전략도 자주 변경하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경영 전략을 자주 바꿔야 되는 송재재 사장께서는 아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실 겁니다. 비단 이렇게 경제 정책을 위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렇게 훌륭한 기업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일반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든가 투자하시는 분도 각종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때가 요즘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요, 뭐 또 눈 떠보면 상황이 달라져 있고, 또 좀 지나면 상황이 또 급반전돼 있고, 또 수익률 올랐다 그러면 다행이다, 내리면 또 속상하다. 이 감정 기복이 심해진다는 건 결국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스트레스 지수를 어떤 뭐 수치상으로라도 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요즘 그 농담입니다. 미국의 월가에서 보면요, 사실 그 상품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이 주중에 이렇게 가장 스트레스를 받고 리조트실, 휴양시설을 주말에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상품 시장에 참여하고 투자자랍니다. 우리가 보면 경제에서 이렇게 많이 불안감, 위기감이 있을 때 라스트 리조트, 최종 대부자 기능이 중앙은행에서 한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그럼 라스트 리조트는 뭘까? 리조트, 라스트, 최종적으로 리조트. 휴양시설 있잖아요. 스트레스, 경제 스트레스를 풀어준다 해서 라스트 리조트에서 최종 대부자가 거기서 뜻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상품에 관련돼 있는 또 주식과 관련돼 있는 투자자들이 주말에 리조트 시설을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도 뭐 많이 찾지 않겠네 생각합니다. 월가에서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는 역시 그만큼 이렇게 주가라든가 유가라든가 이런 게 하루가 다름에 따라서 급등락을 반복함에 따라서 아마 투자자분들이 스트레스가 많이 나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이 스트레스를 파악하는 지표가 있거든요. 이 캐나다 중앙은행에서 사실상 그 중앙은행에서 이렇게 발명한 스트레스 지수인데요. 요건 이제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물리학에서 피로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리학에서 피로도에서 여기를 제가 저한테 이렇게 김 PD께서 비춰줄지 모르겠습니다는 이게 철이라면 여기서 땅땅땅 때리면 이게 철이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럼 초기에 땅땅땅 들릴 때는 이게 아무런 이렇게 그 철망에서 이렇게 필요가 없는 것 같지만 많이 두들기면 어떻습니까? 누적이 되면 철이 깨지게 됩니다. 철이 깨지게 됩니다. 사람도 지금 상태에서 이런 현상이 피로가 이렇게 되지만 누적되면 여러 가지 만병의 원인이거든요. 만병의 원이다 보니까 그거 풀기 위해서 주말에 리조트 시설을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그 피로도 개념 물리학에서 통계기법상의 어떤 가격 변동폭을 평균 수준에 놓고 올 때 정규분포에서 우리가 페텔 리스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꼬리 부분이 굉장히 커지는 꼬리 부분이 정규분포의 노멀 디스플레이에서 피크 부분이 좀 낮아지고 꼬리 부분이 상당히 커지는 소위 페텔 리스크 부분, 우리가 페텔 리스크 부분 이런 티핑 포인트라든가 태핑 리스크 이걸 설명한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그래서 표준 편차에 의해서 이렇게 피로도를 계산한다 이렇게 볼 때 있는데요. 요즘 보면 각국의 투자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이렇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국의 금융 시스템 그 경제 시스템은 철이라 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현상이 계속해서 반복하면 시스템이 붕괴되겠죠. 시스템이 붕괴되겠죠. 그러면 시스템이 붕괴되는 게 바로 위기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맥킨지 보고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차기 위기에 대해서 지금 부채가 많고 7대 부채에 대해서 앞으로 차기 금융위기가 어디서 발생할 것이냐 하는 이런 보고서들이 지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뭐냐면 경제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스트레스가 많이 됨에 따라서 이게 누적되면 철이 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시스템이 깨지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런 위기도 나온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뭐 뉴 앱노멀 시대에다가 심리적인 요인까지 붙여서 그래서 이 뭐 또 예측이라든가 전망을 또 계속 내놔야 하는 사람들, 기관 입장에서도 스트레스가 상당하겠는데 그래도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스트레스 고스란히 투자들에 오게 되는 이런 또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어려울 때는 이렇게 나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면 예전부터 저도 아버님으로부터 그랬거든요. 무학보다 선무당이 더 어렵다는
이런 그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에 꽉 들어맞는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누구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을 턱 와가지고 어떤 무슨 그 차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앞으로 뭐냐 유가가 반등해서 본격적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네. 유가가 떨어지면 얼만큼 그거에 대해서 더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이 요즘 것처럼 이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그랬죠. 옛날부터 이게 주말이 되기 때문에 제가 네. 좀 여유롭게 좀 방송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요. 이 중재 중에서 가장 중재가 역사적으로 뭐냐 하면요. 네. 국민들이 어려울 때, 난세일 때 이걸 혹세무민하는 사람을 가장 중재로 다스리지 않습니까? 네. 혹세무민. 혹세무민하는 거에 가장 하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렵더라도 이런 예측들은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작년 말에 예측하고 주가의 하단선이 자 1900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예측이 일주일마다 붕괴되면 이거는 아무리 주가가 신만이 안다 하더라도 그런 예측은 아예 내놓지 않는 게 좋다 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드리고 일부 그 차트 분석을 통해서 지금은 과거와 이렇게 이럴 때는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50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니까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이런 예측이 $45 떨어지면 사실 또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구든 자잘못을 탓하는 건 사입니다. 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예측이라든가 진단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하게 해야 된다. 또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세계적 석학이라든가 투자의 그룹분들도 지금은 유가라든가 이런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하게 이렇게 내놓는 의견을 발표하는 것도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시청자분과 국민들의 배려하는 이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최근에 더 어렵게 하는 스트레스를 증대시키는 요인도 된다 하는 걸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전망을 내놓더라도 요새는 막 좀 조심스러운 전망도 많이 내놓고요. 투자자분들도 그런 부분을 양해를 해주시고 좀 상황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어떤 투자 스트레스 지수로 봤을 때 말이죠. 위원님, 종전의 위기 상황과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우리가 보면 1980년대 이후에 금융 스트레스 지수 내지는 투자 스트레스 지수가 네.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었죠. 그게 아마 시청자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1987년 블랙먼데이 시절 네. 그 직전이 아주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아졌었고요. 이것이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세계 마타 위기를 계기해서 사실 1998년 러시아 모라토리엄 사건까지 이어졌던 그런 시대가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2007년도에 제가 미국에 있을 때도 사실 서브프라임 모기지 발생 당시에 금융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졌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위기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1987년에는 선진국 증시에서 블랙먼데이가 발생했고요. 네. 딱 10년 만에 1997년은 신흥국에서 통화위기가 발생했고요. 다시 또 딱 10년 만 2007년에 선진국으로 돌아서 이번엔 주택시장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하면 실제 위기 발생 관계없이 지금은 각종 스트레스 지수가 상당히 높아짐에 따라서 결국 금융 시스템과 그다음에 경제 시스템이 아무리 잘 구축되어 있다 하더라도 물론 이것은 위기를 낳은 2008년대 위기 상황에서 아직도 경제 시스템이든가 금융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이렇게 공매를 맞으면 네. 이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의 상황에 빗대서 사실 그 차기 위기설이 나온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쪽으로 나올까 하는 측면에서는 공교롭게도 상황이 딱 들어맞습니다. 어디냐면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10년을 볼 때 네. 1987년 국가별로는 선진국, 그 다음에 97년 신흥국, 그 다음에 2007년 선진국, 다음에 신흥국 차례. 그리고 시장별로 보면 1987년 주식시장, 그 다음에 1997년 통화시장, 그 다음에 2007년 주택시장, 마지막 남은 게 어떻습니까? 상품시장이죠. 그래서 딱 들어맞아서 신흥국의 상품시장에서 차기 위기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측면이 최근에 국제유가라든가 원재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과 딱 맞아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최근에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에서 이런 차기 위기에 대한 어떤 후보지로서 네. 신흥국의 상품 시장이 얘기가 나온다 하는데요. 지금 보면 신흥국은 똑같은 신흥국이 아니죠. 대체로 보면 차별화가 나타난다 해서 네. 신흥국 중에서도 어디냐. 여기 이제 되거든요. 네. 과거에는 신흥국은 도매금으로 신흥국에 속해 있으면 올라갈 땐 다 올라가고 내려갈 땐 다 내려가고 이렇게 했습니다는 네. 지금은 같은 신흥국이라도 과거에 비해서 경제 여건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경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신흥국 중에서도 굳이면 어디냐 해서 신흥국의 차별화성이 어디냐
이 문제에 대한 퀘션을 그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신흥국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하다는 말씀 여러 번 드렸었는데 결국 가만 생각해 보시면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을 두고 표정이 엇갈리는 나라들, 또 원자재 의존도에 따라 엇갈리는 나라들 확연히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우리가 보면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어쨌거나 미국의 그 금리가 인상이 된다 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지난 그 6년, 7년 동안 금리 과정에서 선진국이 돈 풀고 이것이 캐리 자금 형태로 사실 신흥국 통화가 상대적으로 고평가 분의 이익이 좀 기대되고 그다음에 금리가 높았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전부 신흥국에 들어간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된다면 이것이 파지티브 캐리 트레이드에서 네거티브 캐리로 다시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이 지금의 신흥국의 원자재 시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주목받는 거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같이 지금은 신흥국의 경제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같은 신흥국에도 똑같은 신흥국이 아니거든요. 그럼 뭐에 의해서 차별화가 나타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외환 보유 이건 자금 이탈 부분과 관련돼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워블링 이렇게 본다면 역시 원자재는 의존도, 원이라든가 이런 의존도 이런 거에 따라서 신흥국별로 차별화가 된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자, 그러면 2x2 매트릭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외화가 부족하고 원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이 국가는 굉장히 고스트레스 국가겠죠. 왜냐하면 외화가 부족하면 자금 이탈에 따른 대응 능력도 적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그만큼 신흥국 그 국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유가라든가 원자재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왔다 갔다 왔던 워블링 이펙트면 스트레스가 높다. 하면 같은 금융 시스템이라도 무너진다 하는 얘기가 나오죠. 엎친 데 덮친 이중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이 지금 뭐 이미 시청자분도 아시겠습니다는 제가 뭐 특별히 이렇게 많은 지식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는 시청자분의 그런 각도를 좀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 국가들이 고스트레스국이다 하는 것을 1년 전서부터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멕시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대만군은 거의 뭐 지금에 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는 안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흥국은 중스트레스국으로 분류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러시아라든가 베네수엘라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럼 뭐 워블링 이코노미 관련해서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나은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대외 환경에 의존하는 국가 입장에서는 전형적으로 이 워블링 이펙트가 나타날 때는 워블링 그 이코노미 현상이 나타날 때는 아무래도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워블링 이코노미의 주 원천이 유가라든가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그 자급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왜 자급도라는 표현을 쓰냐면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우리는 산육으로 분리되거든요. 비산육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동해 지역에 가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자급도가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과거에는 뭐 비산유국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처럼 워블링 이코노미가 나올 때 시청자분의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 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쓰는데요. 경제 용어도 이럴 때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근데요. 우리처럼 작업도가 떨어지는데 그 원천이 지금의 스트레스를 발생시키는 원천이 사실상 그 원유라든가에는 작업도가 떨어지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워블링 이코노미의 전형적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건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시청자분과 투자자분들이 최근에 투자에 따라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그것이 입증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진행자분께서 제가 진행자분이랑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아주 현상을 꿰뚫는 이 천천선인과 같은 이런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냥 놔두는 게 좋지 않느냐. 근데 놔두는 걸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놔두는 것은 시장 상황이 시스템이라든가 예측이 어려울 때는 좀 놔두는 게 예를 들어서 지켜보고 나중에 내가 소중한 재산을 투자하는 것도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이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 신중해야 된다. 진단과 예측은 신중해야 되고 진단과 예측이 신중하면 자연스럽게 내 소중한 자금은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산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나라를 포기하는 일인가 내 재산을 지키는 일인가. 진행자분께서 만약에 그런 게 상충관계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자니 나라를 포기해야 되고 나라를 지키자니 내 자산을 포기해야 되고 얼마 전에 한번 여쭤보신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내 손실이 크다라면 그걸 눈앞에서 볼 수는 없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자산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그만큼 어쨌거나 자산을 굴리는 사람이라든가 자산을 가진 사람은 소중하게 다뤄줘야 되고, 진짜 금융사 입장에서 고객은 정말로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게 뭐냐, 결국 투자에 있어서는 그만큼 신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자, 신중한 것을 이렇게 워블링이 표현할 때는 항상 뭐냐, 균형, 그 다음에 기본 충실하고 쏠리면서 경계된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예측치에 투자하지 말아라. 변동성에 투자하라. 네. 그러니까 예측 수준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1900m 떨어지지 않는다.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성,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 가지고 투자해야 사실상 그렇습니다. 변동성을 관련된 상품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걸 투자해야 돼. 내가 가는데 거기 투자해라. 이건 잘못됐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것을 꼭 하면 균형과 그다음에 기본, 쏠리면상 경계, 균형과 기본을 유지하고 쏠리면상 경계, 그리고 예측 수준에 대한 투자보다는 변동성에 투자하라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 뭐 증시도 그렇고 원자재도 그렇고 하루가 다르게 급등하는 모습 보면 급등락하는 모습 보면서 많이 어려워들 하셨을 텐데요. 오늘 워블링 이코노미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